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집트 일간지는 이집트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젠텐시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있은 지 보름 뒤에 이집트 국방장관이 직접 언론에 대고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여름 2024 이집트 에어쇼였습니다. 고등훈련기부터 주력 전투기까지 전방위적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던 이집트였기에 처음 신설된 이집트 에어쇼는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산 전투기의 경쟁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중국산 전투기가 한국의 KF-21, 미국의 F-16V에 승리했다는 보도가 중국 관영 언론을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기존 보유했던 F-16의 개량 작업에 실패한 이집트가 미국, 이스라엘 등과의 복잡한 관계로 F-35 도입까지 거절당하자 중국의 젠10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봐도 수상한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 두바이 에어쇼 때도 관계자가 직접 이집트까지 건너가 애절한 구애를 했는데요. 계약 성사 소식에 서방 언론은 중국이 무이자 차관 등 불공정 조건을 제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언론은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 러시아를 추월했다며 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집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전투기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산 전투기 수출 실패의 원인과 KF-21, FA-50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집트 공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지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집트의 F-35 20대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집트 정부가 젠10C나 젠31, FC-31, 그리고 젠20까지 다양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고등훈련기부터 4세대 전투기, 심지어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위시리스트에는 당시 중국과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4세대 전투기 젠10C 외에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인 5세대 FC-31과 젠20 전투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구체적 정보에도 당시 분석가들은 이런 이집트의 움직임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을 가해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의도적인 트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언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자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고등훈련기인 L-15부터 4.5세대 주력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까지 마치 항공전력 전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한국을 압도했다는 듯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작년 말 레바논의 택티컬 리포트지는 이집트 정부의 구애에도 베이징이 기술 유출을 고려해 자국의 5세대기 모델의 수출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럴 거면 에어쇼마다 이집트 관계자를 따라다니며 공들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차피 베낀 기술로 만든 전투기인데 갑자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일까요? 따라서 이는 중국과 이집트 양국 정부의 전투기 도입 협상이 어느 순간 어그러졌으며 이러한 실패를 무마하려는 중국 정부의 밑밥 깔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런 예상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고등 전투기의 예만 봐도 중국산 L-15와 한국의 FA-5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L-15는 FA-50과 비교했을 때 기본 설계부터 무장력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9,500kg 정도인 L-15에 비해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비행 가능한 무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투기의 전투력과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최신얘기 FA-50은 동시에 검증받은 기체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50과 T-5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 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FA-50은 기본 성능은 물론 레이더 등 첨단 옵션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성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용 목적을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 훈련기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T-50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사실 L-1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초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L-15는 애프터버너조차도 없는 경공격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T-50의 높은 사양이 수출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전술의 뜻, 실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이 올라가며 이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을 꺼린다는 최강의 5세대기 제니10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군은 제니10을 F-22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니10은 기본 스텔스 성능 외에도 최고 속도 마하 이상이며 추중비가 1.12로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페이퍼 스펙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제니10의 실체 깡 성능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행 제니10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는데요. 개발 초반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엔진이 구형인 WS-10C 엔진과의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완성되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제니10을 2017년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운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기술 유출 문제로 수출까지 거부한다는 발표에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라 할 수 있는 4.5세대기 젠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젠10C가 미국 F-15EX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중국 공군의 보유 대수가 비슷하다고 실전 성능, 전체 화력까지 미국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젠10을 F-15 전투기의 저급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의 주된 요인 역시 엔진입니다. 중국은 개발 중인 기체는 물론 현재 양산 중인 전투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에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중국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수호-27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제니1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1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은 검증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중국산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10에 다소 못 미치지만 컴팩트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 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이집트의 계약이 심화할수록 중국산 전투기의 비교 하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파기되어 이집트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계약 파기의 원인을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 사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이집트의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그동안 이집트 정부가 보여줬던 전방위적인 국방 강화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 도입 사업이 재개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정부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시장인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무한경쟁 KF-21과 FA-50의 분투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8일 F-22 도입 논란 영상입니다. 작년 안에 미 공군이 퇴역시킨 항공기는 무려 310대에 달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 수준의 항공전력을 새로 편성할 규모인데요. 마리 퇴역 항공기지 대부분 꾸준한 개량과 수명 연장 개조를 받은 덕에 다른 나라의 주력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새로 도입할 전투기의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퇴역 전투기의 기체 노후화를 이유로 과감한 퇴역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퇴역시킬 규모도 만만치 않아 약 130대의 전투기가 은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단연 현존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A 랩터 32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랩터의 기령은 이제 고작 30년, 여기에 이른바 글로벌 스트라이크 패키지 업그레이드 덕분에 공중전은 물론 제2담을 이용한 지상 정밀 타격도 가능할 만큼 성능이 우수합니다. 물론 퇴역 목록엔 블록 30부터 블록 40까지의 기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F-22A는 이른바 오늘날 F-22의 전설을 만든 바로 그 기종입니다. 2006년 랩터는 모의 훈련에서 F-15 등 4세대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여 144대 0전적으로 승리한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4세대기 전투기는 랩터 앞에서 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란 것인데요. 물론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운용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전투기 1티어는 언제나 랩터였으며 앞으로 6세대 전투기라는 PCA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설은 깨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F-22가 이렇게 최강의 전투기로 손꼽히는 데에는 바로 스텔스, 스피드, 그리고 센서 퓨전이라는 3S 요소 때문입니다. 우선 스텔스 측면에서 F-22는 이를 완성형 단계에 이른 전투기입니다. F-22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 값은 고작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해 레이더상에서 표시되는 면적은 날벌레보다 작습니다. F-15가 5제곱미터, 훨씬 작은 F-16이 1에서 3제곱미터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레이더로 F-22를 포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탐지 방법은 F-22의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포착하는 건데요. 열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시거리 내로 접근했다는 뜻으로 적군이 F-22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저승행표를 발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F-22에 탑재된 AN/APG-77 A사 레이더는 5제곱미터 크기의 물체도 약 3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약 1500개로 모듈로 이루어진 AN/APG-77 레이더는 모듈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레이더 주파수를 발사하기 때문에 적 전투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이 F-22에 조준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F-119, PW-100 쌍발 엔진을 탑재한 F-22는 최대 이륙 중량을 채운 상태에서도 추중비가 1.08을 넘는데요. 이는 로켓과 마찬가지로 양력을 받지 않아도 엔진의 힘만으로 기체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0년대 데뷔한 F-22는 이후 수많은 개량을 거친 끝에 기체의 초고기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하늘의 슈퍼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고도로 발전된 전자제어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F-22는 VHSIC 초고속 통합 서킷과 CIP 일반 통합 프로세서에 광섬유 데이터 케이블을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초당 105억 개 이상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F-22는 일반적인 편대 비행 전술을 구사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과 기동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F-22 단일 기체 하나가 한개 비행 편대와 같은 수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몇 년 전부터
F-22 랩터 32대 퇴역기라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KF-21 120대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2032년까지 약 7년이 남은 상황에서 F-22를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중국에도 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퇴역 대상에 오른 모델은 F-22 블록 20 개량형으로 1000파운드급 제2담 정밀유도 폭탄 등을 활용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2기의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할 경우 항속거리만 3000km에 육박해서 글로벌 스트라이크, 다시 말해 범지구적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을 관통해 티베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즉 F-22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전략무기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F-22의 스텔스 성능은 중국 영공을 우리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F-22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300 대공미사일과 판치르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도배되어 있던 시리아에 200회가 넘는 정찰과 공습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시리아군은 물론 러시아군도 단 한 번도 F-22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시리아 상공에서는 F-22가 유관 식별이 가능한 600m까지 무려 15분간이나 정부군 소속 수호이 24를 추적했음에도 표적이 된 전투기는 물론 지상의 그 어떤 방공망도 F-22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력을 퇴역시킨 이유는 다름 아닌 유지비 때문이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F-22 한 대의 연간 유지비는 최대 약 3,700억가량으로 엄청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양산 7년 만인 2012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축소되었으니 부품과 수리 공정, 그리고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전자파 흡수 도료 도포 등 온갖 문제가 겹쳐 이후 F-22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랩터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유지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지나친 미국의 간섭과 기술 기밀 유지도 문제입니다. 가령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F-35A의 기체 결함은 매년 150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수리를 위한 기체 개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정비를 해외에서 수행해야 했고 이는 결국 유지보수 비용의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물론 최근 이를 개선했다고야 하지만 F-35A의 초기 도입 비용은 1,060억 원 수준인데 반해 지난 수년간 운영유지 비용에 사용된 예산은 대당 2,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F-22를 도입한다 쳐도 자체적인 정비 능력을 보유할 수 없다면 상당한 예산이 눈먼 돈으로 낭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의 축소로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유지비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이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F-22를 운용하며 쌓는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부 소프트웨어 코드와 체계 통합 프로그램 등 핵심 요소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5세대기의 정점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블록2와 블록3를 거쳐 6세대기를 꿈꾸는 KF-21의 발전 계획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F-22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도입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F-22 이상의 전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을 상대하는데도 KF-21이나 F-35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F-22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